지옥 같은가요? 네, 지옥 같아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과 함께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그렇다면 사르트르는 정말로 사람들과 관계 맺지 말라고 말한 걸까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 세 단어만큼 우리의 일상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은 뜨거운 불이나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타인의 눈 속에서 대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좋아요가 몇 개나 늘었는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그리고 왜 그 반응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까요? 좋아요가 많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껴요. 하지만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심지어 게시물을 지워버리기까지 해요. 마치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의 시선이에요. 타인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에요. 타인의 눈 속에 비친 대상이 되어버려요. 1편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 그 자유가 무거운 불안을 동반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 자유로운 존재가 타인과 만날 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희곡 출구 없음을 썼어요. 이 희곡은 죽은 후 지옥에 떨어진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지옥에는 불도 없고 고문 도구도 없어요. 그저 방 하나와 세 사람뿐이에요. 가르생, 이네즈, 에스텔. 이 세 사람은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해요. 출구도 창문도 심지어 거울도 없는 방에서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게 무슨 지옥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고통이 시작돼요. 가르생은 에스텔에게 관심이 있지만 에스텔은 가르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에스텔은 가르생의 인정을 원하지만 가르생은 이네즈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이네즈는 에스텔을 사랑하지만 에스텔은 이네즈를 거부해요. 각자가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서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 없이는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울이 없으니까요.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오직 타인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희곡의 마지막, 가르생이 외쳐요. 타인은 지옥이다. 무슨 뜻일까요? 사르트르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옥은 타인과의 나쁜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대상화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관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예요. SNS는 거대한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를 기다리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요. 그렇다면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의 시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르트르는 유명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호텔 복도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방 앞에 멈춰 섰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몰입해 있어요. 방 안의 장면에만 집중하고 있죠. 이때 여러분은 순수한 주체예요. 보는 자, 관찰하는 자, 의식하는 자예요. 세상을 향한 시선의 주인이죠.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은 고개를 돌려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보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는 자가 되었어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여러분은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던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수치심을 느껴요. 이 수치심은 단순히 들켰다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감정이에요. 사르트르는 이 수치심이야말로 여러분이 대상화되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자유가 찰나의 순간에 강탈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이 고통이 곧 지옥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시선 아래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운 주체에서 평가받는 대상으로 전락해요. 여러분의 존재가 타인에 의해 정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이상한 옷을 입어도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순수하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급하게 옷을 고쳐 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표정을 바꿔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타인의 눈에 비칠 거니까요.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상화예요. 여러분이 타인의 판단 속에서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이 대상화는 더욱 심해졌어요. SNS는
끊임없는 시선의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올리는 모든 것이 평가받아요. 사진, 글, 댓글, 심지어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까지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자신을 연출해요. 가장 예쁜 각도로 사진을 찍고 가장 멋있어 보이는 순간만 올리고 가장 똑똑해 보이는 말만 해요.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은 점점 타인이 보고 싶어하는 나가 되어가요.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춘 버전이 되는 거죠. 1편에서 배운 자기 기만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기가 추가된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동료의 평가를 의식하고 후배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써요. 여러분은 유능한 직원, 좋은 선배, 믿을 만한 동료가 되어야 해요. 타인이 정의한 그 역할 안에 자신을 맞춰 넣는 거죠. 연애는 더 복잡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 끊임없이 고민해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이 보이나? 너무 차갑게 보이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나? 여러분은 상대방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해요. 여기서 사르트르가 발견한 무서운 진실이 있어요. 타인의 시선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냥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면 되잖아. 남이 뭐라든 내 맘대로 살면 되지.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타인은 여러분의 실존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오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듯이 타인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어요. 출구 없음의 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눈을 거울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그 거울이 여러분을 왜곡시켜요. 가르생은 자신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네즈는 그를 겁쟁이로 봐요. 에스텔은 자신을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네즈는 그녀를 천박한 사람으로 봐요. 누가 맞는 걸까요? 진짜 가르생은 용감한 사람인가요? 겁쟁이인가요? 진짜 에스텔은 아름다운가요? 천박한가요? 사르트르의 대답은 냉혹합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 왜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란 것이 고정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편에서 배웠듯이 여러분에게는 미리 정해진 본질이 없어요. 여러분은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하지만 타인은 여러분을 특정한 본질로 고정시키려 합니다. 여기서 지옥이 시작됩니다. 타인도 여러분을 정의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정의는 절대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옥이 시작돼요. 여러분은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하지만 타인은 여러분을 다르게 봐요.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을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타인도 자유로운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타인도 여러분의 인정을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타인을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이것이 출구 없음의 핵심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대상화하면서 자유를 빼앗는 상호 갈등 구조. 가르생은 이네즈의 인정을 원하지만 이네즈는 에스텔의 사랑을 원하고 에스텔은 가르생의 관심을 원해요. 하지만 누구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나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에는 출구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서로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현대사회를 보세요. SNS는 거대한 출구 없는 방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인정을 갈구하면서도 서로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대상화해요. 누군가 행복한 사진을 올리면 질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도 더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려고 해요. 누군가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면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모두 타인의 시선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해요.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르트르는 냉정하게 말해요. 불가능하다고. 타인의 시선은 실존의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타인도 존재하고 타인의 시선도 존재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갇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르트르는 해결책을 제시해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옥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에요. 타인의 시선과 투쟁하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시선을 인정하되 결정당하지 마라. 타인이 여러분을 게으른 사람으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타인이 여러분을 실패자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타인의 시선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편에서 배웠듯이 여러분에게는 고정된 본질이 없으니까요.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은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재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자유예요. 두 번째, 선택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재정의하라. 타인의 눈에 비친 여러분이 아니라
선택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여러분, 결정하는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SNS에서 좋아요가 적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그 좋아요는 타인이 여러분을 평가한 것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을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사의 관점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를 영원한 투쟁으로 수용하라. 사르트르에게 타인과의 관계는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투쟁이에요. 주체로 남으려는 여러분과 여러분을 대상화하려는 타인 사이의 투쟁이죠. 타인을 적대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여러분을 규정하려 할 때 거기에 끊임없이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 투쟁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상사가 여러분을 무능한 직원으로 정의하려 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성과로 그 정의를 뒤집어요. 친구가 여러분을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고정시키려 할 때 여러분은 변화를 통해 그 틀을 깨버려요. 이것이 주체로 서는 투쟁이에요. 매 순간 타인의 시선과 맞서면서 나는 네가 보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사르트르는 경고해요. 이 투쟁이 끝나는 날은 없다고. 타인이 있는 한, 타인의 시선이 있는 한, 이 긴장은 계속돼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말이에요. 아니, 죽은 후에도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평가할 테니까요. 이것이 출구 없음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내야 해요. 지옥 같은가요? 네. 지옥 같아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과 함께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그렇다면 사르트르는 정말로 사람들과 관계 맺지 말라고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가 비판한 건 나쁜 관계예요. 서로를 대상화하고 이용하고 고정시키려는 관계예요. 좋은 관계는 가능해요. 서로를 자유로운 주체로 인정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서로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계예요. 사르트르 자신도 그런 관계를 경험했어요. 시몬 드 보부아르와의 관계가 그랬죠. 그들은 평생을 함께했지만 결혼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소유하지 않았고 서로를 특정한 역할로 고정시키지 않았어요. 각자가 자유로운 주체로 남으면서도 깊은 연대를 유지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서로를 남편과 아내, 소유자와 피소유자로 보지 않고 함께 세상에 참여하는 동료로 봤기 때문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대상화하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SNS는 타인을 팔로워, 좋아요 누르는 사람, 콘텐츠 소비자로 만들어요. 자본주의는 타인을 고객, 경쟁자, 인적 자원으로 만들어요. 심지어 연애 시장에서도 우리는 타인을 스펙, 조건, 가치로 평가해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물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가? 타인의 좋아요를 세면서 자존감을 결정하고 싶은가요? 타인의 평가에 따라 오늘의 기분이 달라지는 삶을 원하나요? 타인이 정의한 역할 안에서만 존재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투쟁하면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며 자유롭게 살고 싶은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1편에서 배웠듯이 여러분은 자유롭고 그 자유는 저주처럼 무겁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존엄성이에요. 타인은 지옥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타인은 거울이기도 해요. 왜곡된 거울일 수 있지만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만들어가요. 중요한 건 그 거울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를 잃었는가? 그리고 내일 나는 어떻게 나를 되찾을 것인가? SNS를 열었을 때 좋아요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올렸는가? 타인의 인정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인가?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 평가를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의 본질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해석일 뿐인가? 타인은 지옥이에요.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여러분은 주체로 설 수 있어요. 타인의 시선과 투쟁하면서 자신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의하면서요. 이것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예요. 1편에서 우리는 불안 속에서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번 편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주체로 서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아요. 이 자유롭고 불안한 타인과 투쟁하는 존재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지 자신의 자유만 지키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사르트르가 평생 실천했던 앙가주망, 즉 세계 속 참여의 철학을 다루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왜 모든 단어에는 결과가 있다, 모든 침묵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왜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잃었던 순간이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주체로 설 수 있었나요? 여러분의 투쟁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